안녕하세요. 저는 베이킹 클래스 운영하며 홀로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 이은채라고 합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토록 막장 드라마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의 저처럼 숨막히는 시간을 견디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공감과 용기가 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전남편 정수원과는 20대 후반에 만나 30대 중반까지 꽤 오랜 시간을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연인으로 지내왔기에 당연히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미래를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 이야기에 유독 소극적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내면 딴청을 피우거나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발을 빼기 일쑤였거든요. 지금 돌아보면 남편은 저와 오래 만나긴 했어도 저라는 사람과 결혼까지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30 중반이 되어 초조해진 제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우리 꽤 오래 만났잖아. 난 이렇게 흐지부지한 시간만 보내고 싶지 않아. 결혼 생각 확실히 없으면 나 그냥 여기서 그만할래. 내 인생도 중요하니까. 제 단호한 태도의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결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옆구리 찔러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좀 찝찝함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결혼은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결혼 초반 남편은 정말 잘했습니다. 다정하게 저를 챙겨주는 모습에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래서 결혼을 하는구나 싶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 행복했던 기간은 짧았고 진짜 힘든 일은 시댁, 정확히는 시어머니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건설 자재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자수성가하신 호탕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남편감으로서는 최악인 분이었습니다. 왜냐면 젊은 시절부터 끊임없는 여자 문제로 시어머니 속을 썩히셨거든요. 특히 마지막에 만난 상간녀 최정옥 씨와는 꽤나 진심이었던 모양입니다. 평생 여자 문제로 속을 썩였어도 적당히 놀고 가정으로 돌아왔던 전과는 달리 그 최정옥 씨와는 아버님도 꽤나 심각했던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아버님의 바람에 평생 속을 썩혔지만 그래도 가정으로만 돌아오면 모른 채 해주겠다는 주의였는데 이번에는 아버님도 심각하다 보니 어머님도 난리가 났습니다. 어쩌면 어머님과 이혼하고 최종옥 씨와 재혼을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원래는 아버님 바람 피워도 모른 채 하신다고 했던 어머님이지만 아버님이 이혼한 해 만에 소리까지 나오니 어머님도 마음이 급해지셨던 거죠. 결국 한바탕 중내 산에 난리가 났고 아버님이 최종옥 씨를 정리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일단락이 됐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떼어놓아서인지 아버님은 여전히 그 최종옥 씨에게 미련이 있어 보였고 어머님은 덩달아 엄청 예민해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후 제일 만만한 게 며느리인지 그 화와 울분을 저에게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수시로 전화해서 하소연을 하는데 한번 했다 하면 1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제 클래스가 있는 공방까지 찾아오셔서 손님이 있든 없든 아버님 욕을 늘어놓기 일쑤였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달래드리느라 진을 뺐죠. 은채야, 아무래도 니네 아버님 아직도 그녀 만나는 것 같다. 어머님, 아버님이 각서까지 쓰셨잖아요. 그러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순진한 거니 멍청한 거니? 각서 그까짓 게 뭐라고? 그거 믿다가 나만 뒤통수 당하라 그거니? 바람은 아버님이 피셨는데 제 말꼬투리를 잡고 항상 따지시는 어머님이셨습니다. 사실 저라고 어머님이랑 아버님 불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겠나요? 저를 감정 쓰레기통 취급하시면서 아버님 욕하는 거 들어드리는 것도 너무 지치고 싫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어머님도 오죽 힘드시면 저러겠네 싶어서 들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더 만만하게 느껴지셨는지 뭔지 나중엔 괜히 애먼 걸로 저에게 화풀이까지 하시는 겁니다. 너 우리 아들이 건실한 대기업 다니니까 아무 걱정이 없지? 그러니까 네가 이런 거 취미 겸 운영할 수도 있는 거야. 어머님, 저 이거 취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해오던 건데.
이게 벌면 뭐 얼마나 벌겠니? 남편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벌어다 주고 시댁이 든든하니까 너도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다. 저는 결혼 전부터 베이킹 클래스를 운영했는데도 꼭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휴, 우리 아들 같은 남자가 또 어디 있겠어. 너 정말 결혼 잘한 줄 알아라. 아들 잘 키워준 나한테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제 힘으로 제 사업을 꾸려가고 있고 각자 생활비도 각출해서 쓰기 때문에 남편 덕이랄 것도 특별히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본인 아들 덕에 호강하니까 고마워하라는 소리를 곧잘 하시더라고요. 그런 소리를 하실 때마다 저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아버님 때문에 너무 속을 썩고 힘들어서 저러시나 보다 하고 최대한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갈수록 도가 지나치시더라고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아버님 불륜 미행까지 같이 가자는 거였습니다. 아버님이 아무래도 그 상간녀 최정옥을 계속 만나는 것 같다면서 저보고 같이 미행을 가달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중히 거절했지만 어머님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결국 말을 전했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 불륜 미행을 같이 가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남편도 어머님께 뭐라고 했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버지 이제 누구 안 만난다니까요. 그리고 왜 이 사람까지 끌어들이세요? 어머님은 아들 앞에선 부끄러우신지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놓고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는 겁니다. 예, 너는 그걸 남편한테 다 일러 바치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같은 여자끼리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은 자식인 저희 남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생판 남인 며느리 아닌가요? 그런데 정작 아들한텐 부끄러워하시면서 저한테는 대놓고 아버님 미행 따라가자고 하시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어쨌든 어머님은 그 뒤로 혼자서 최종옥 씨네 집 앞에 몇 번 가셨던 모양이에요. 그 여자 집 앞에 주구장창 차를 대놓고 기다리셨던 것 같은데 한 번은 그 여자가 어딜 가길래 어머님이 쫓아가려 했는데 너무 손이 떨려 운전이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디 가는지 놓쳤대요. 어머님 감으로는 아마도 저희 아버님 만나러 가는 것 같았다면서요. 그러면 아버님을 탈탈 털어보시면 될 텐데 또 아버님한텐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괜히 아버님 건드렸다가 아버님이 이혼이라도 하자고 하면 어떡하냐면서요. 아버님이 그렇게 숱하게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서도 당당할 수 있는 건 어머님이 이혼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기도 했죠. 어머님은 상간녀는 족쳐도 아버님은 족칠 생각이 전혀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몇 번 허탕을 치시고는 저한테 딱 한 번만 따라가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거절했는데도 한 번만 가달라고 시어머니 부탁인데 계속 그렇게 거절할 거냐고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딱 한 번이라는 생각을 하며 어머님을 따라갔어요. 시아버지 불륜 미행잡으로 동행하는 며느리라니. 가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현타가 제대로 오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과 저는 그 여자 집 근처에 가서 차를 댔습니다. 딱히 아버님과 그 여자가 만난다는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여기서 무작정 기다려서 뭐하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어머님이 원하시니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저 멀리 빌라에서 그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저 여자다, 최종옥. 저분이세요? 저분은 무슨, 너 호칭 제대로 써. 하면서 괜히 또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입 꾹 다물고 보는데 놀랍게도 그 여자가 저희 차 쪽으로 오는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이쪽으로? 어머님이랑 저랑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여자가 화난 얼굴로 차 문을 두드리더군요. 저기요. 어머님이 차 문을 열었죠. 뭐예요? 저번 주부터 여기다 차 대고 나 감시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당신들 누구야? 뭐라고요? 아니거든요. 참나, 긴지 아닌지 경찰에 얘기해 보든가. 그러더니 그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겁니다.
어머님도 놀라서 그 폰을 뺏었죠. 어머,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폰 안 내나요? 그래, 맞다, 이년아. 어쩔래? 이년? 너 정문식 알지? 내가 정문식 마누라야. 너 정문식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지? 그 말에 그 여자도 좀 움찔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문식 사장님이랑 나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거든요? 정문식 씨 와이프가 여길 뭐 하러 와요? 웃기고 있네.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너 정문식이랑 오래 만났잖아. 네 딸년 유학비에 네 생활비도 내 남편이 다 내준 거 알아. 어디서 발뺌이야? 최종옥 씨는 좀 움찔하더니 이내 기세등등하게 나오더라고요. 증거 있어요? 정문식 사장님이랑 일 때문에 좀 알긴 하지만 그런 사이 아니거든요. 으따 대고. 증거? 너네가 증거 갖고 오면 어떨래? 이 뻔뻔한 년이? 그럼 증거 갖고 와. 소송 걸든가. 증거 없잖아. 네, 어머님한텐 증거가 없습니다. 원래는 증거가 있었는데 아버님이 몰래 없애버렸다고 하셨거든요. 이 여자도 어머님이 증거가 없는 걸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만 더 와서 스토커처럼 이러고 있어봐. 경찰에 확 신고할 테니까. 그러자 어머님이 눈이 돌아서 그 상간녀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바람 피는 년들이 더 뻔뻔하지. 어디 남의 남편이랑 놀아난 주제에. 그러면서 머리채를 잡고 뒹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힘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어머님 머리채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부분 가발이시거든요. 그걸 통째로 벗겨내서 바닥에 집어 던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가발에 엄청 민감하시거든요. 그걸로 눈 뒤집혀서 본격적으로 싸우는데 저도 두 사람 뜯어말리느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가만 냅두면 일방적으로 어머님이 맞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저도 말리는데 그 여자가 저까지 집어뜯고 때리더라고요. 그 바람에 저도 할퀴어지고 머리채도 잡혔지만 제 딴에는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열심히 뜯어말렸죠. 나중에 지나가는 행인분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다 같이 경찰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경찰서 앉아있는데 저희 남편과 아버님이 오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이 가해자가 되었더라고요. 게다가 집 앞에 수시로 점거해서 스토커짓까지 했고 그 여자는 그 증거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님은 최종옥 씨한테 사과하고 겨우 합의까지 해야 하는 굴욕을 겪으셨어요. 아버님도 어머님더러 동네 창피라고 뭐라고 하셨고요. 어머님은 그 일로 내내 분통 터져 하셨습니다. 저도 어머님 때문에 싸움까지 휘말리고 얻어맞기까지 했죠.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고마워하셨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 일로 저한테 화풀이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한텐 한마디도 못하시면서 만만한 게 결국 저였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해서 그 여자 욕하시고 제가 그 여자를 때렸어야 했다고 하시고 계속 제 행동에 딴지를 걸고 비아냥거리시는 겁니다. 결국 저도 참다 못해 어머님에게 뭐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왜 저한테 자꾸 그러세요? 제가 어머님 하소연 들어드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때 따라가 달라고 해서 따라가 드렸고 저도 그 여자한테 엄청 맞았어요. 제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하란 말씀이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 뭐라고?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내가 너한테 말을 하면 뭐 얼마나 했다고? 같이 욕 좀 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여태껏 많이 하셨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참나, 너 진짜 섭섭하다. 저는 지쳐요,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시면 아예 집을 비웠고 이혼을 하면 했지 더 이상 어머님의 감정 쓰레기통은 하지 않겠다는 제 의지는 확고했죠. 그런데 황당하게 남편이 그런 저에게 섭섭해하는 겁니다. 자식인 본인도 하지 않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왜 저한테 그런 걸 강요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도 멀어졌고 어머님은 저에게 큰 섭섭함이 생기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제 생활이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너무 지치게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어머님과는 사이가 좀 틀어진 채로 시간이 흘렀고 저희 부부에겐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서 그나마 어머님과 제 사이도 조금은 풀어진 듯 했고 시부모님 관계도 조금은 완화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더 큰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시댁이 조용해지니 남편 정수원의 배신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언젠가부터 남편은 회식과 야근이 잦아졌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니 진급 시기가 겹쳐 책임감이 무거워졌겠거니 이해했죠. 독방 육아에 지쳐갈 때쯤이면 남편은 미안하다며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저는 그게 독방 육아를 맡겨 미안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실은 미안해서라기보다 의심을 피하려고 그런 것이었겠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돌을 갓 지난 아이가 갑자기 불덩이처럼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차도가 없었고 경기가 오르려고 하는지 몸까지 떠는 거예요. 다급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야근한다던 남편의 휴대폰은 전원이 꺼져 있더라고요. 당황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 팀 동료의 명함을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에 남편 책상에서 명함이 있었던 게 기억났거든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그 동료분이 의아해하시는 거예요. 네? 수원 씨요. 오늘 저희 팀 야근 없었는데요. 수원 씨는 아까 퇴근 시간 맞춰서 바로 칼퇴하던데요? 그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거짓말을 했던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아버님의 화려했던 전적이 스쳐 지나가면서 바람을 피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일단은 아이가 급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은 채 택시를 잡아 급하게 응급실로 갔죠. 다음날 아침이 밝아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안해 여보. 어제 재고조사가 너무 늦게 끝나서.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늘어놓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나 싶기도 하고 제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차분히 물었죠. 당신 어제 야근 안 했잖아. 당신 동료분이랑 통화했어. 제 말에 남편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 그게 저녁 먹고 다시 들어와서 일했는데 그 동료는 재고조사 담당이 아니거든. 그래서 잘 몰라 그 사람은. 남편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더라고요. 본인도 본인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지 어수선하게 말이죠. 저는 감정적으로 추궁하는 대신 조용히 이성을 찾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따져봤자 사실대로 말할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소형 녹음기를 구입해 남편의 차 운전석 아래에 몰래 설치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남편이 잠든 새벽에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회수해 파일을 확인했죠. 그 녹음을 들은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어떤 여자와 나눈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나 그때 와이프한테 들킬 뻔했잖아. 왜? 동료한테 전화를 한 거야. 야근 있다고 뻥쳤는데. 헐, 왜? 오빠 와이프 집착 장난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미저리도 아니고 애 아파서 전화했다는데. 아니 애 아프면 택시 타고 병원 가면 되지. 애는 핑계야.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일했다 그랬지 뭐. 그걸 믿어? 오빠 와이프는? 믿더라? 바보 아니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가? 이혼 당하기 싫어서? 확 이혼하고 너랑 결혼해버릴까? 저를 비우는 여자와 남편의 웃음소리, 배신감으로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의 불륜으로 평생 고통받던 엄마를 곁에서 지켜보고 자란 아들이 어떻게 자기 아내에게 똑같은 짓을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곧바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정적으로 날뛰어봤자 저만 손해라는 걸 시어머니를 보며 이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저는 흥신소를 수소문해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얼마 뒤 흥신소 직원이 건네준 서류봉투 안에는 한 여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상세히 적힌 보고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지희, 영문과 대학원생이라고 하더군요. 과거에 유학까지 갔다 왔다고 하고요. 조사한 내용에는 SNS 주소가 있길래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SNS에 있는 강지희의 엄마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입을 떡 벌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알고 있었는지 몰랐던 건지 이 기막힌 진실 앞에서 몸서리가 쳐졌죠. 그날 저녁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자 저는 강지희의 사진을 그의 눈앞에 던졌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지. 네가 만나는 여자, 이 여자지? 사진을 본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며 무릎을 꿇을 줄 알았던 남편은 제 예상과 다르게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와, 무섭네. 내 뒤에 사람 붙여서 이제 뒷조사까지 하냐? 그래, 어차피 들켰으니까 숨기지 않고 말할게.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싶어. 바람 피운 주제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혼을 입에 올리는 남편을 보는데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이혼? 그래, 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한테 뭐 대단한 사랑이 있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착하고 무던하니까 까탈스러운 우리 엄마 비위 잘 맞추고 잘못일 줄 알았어. 그런데 막상 보니 그것도 아니잖아. 당신이 우리 엄마 더 이상 못 맞춰주겠다고 할 때 나도 당신한테 이미 정 떨어졌어. 내가 너네 엄마 비위 맞추는 사람이니? 그러려고 결혼했어? 그래, 그러려고 결혼했다고. 근데 네가 그것마저도 안 하잖아. 그럴 바에야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너 미쳤구나. 네가 만나는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는 알고? 당연히 알지. 예쁘고 어리고 똑똑하고 나를 남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여자야. 남편은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전부는 모르더라고요. 부모님들 아시면 뭐라고 할 것 같아? 우리 부모님은 이해해 주실 거야. 어머님이 평생 아버님 바람피는 걸로 마음고생하셨는데 당신 바람피는 걸 이해해 주신다고? 어쨌든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그럼 어디 가보자. 가서 여쭤보자. 그렇게 남편과 저는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 갑작스러운 방문에 어리둥절해 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앞에 앉았어요. 어머님, 아버님, 저 수원 씨가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어머님, 아버님도 놀랐죠. 이혼? 갑자기? 네. 아니 왜? 수원 씨가 바람이 났거든요. 그 말에 어머님도 아버님도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조사했으니까요. 뒷조사를 했단 말이야? 네, 어머님한테서 배웠습니다. 그 말에 어머님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어머, 얘 봐.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런 걸 나한테 배웠다는 거니? 너 말 이상하게 한다? 그러면서 그런 적 없는 척 아버님 눈치를 살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물었죠. 네가 말해봐라. 진짜야? 네. 어떤 여잔데? 저는 그게 중요하냐고 따져 묻고 싶었지만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명문대 대학원생이에요. 유학 갔다 왔고 지금은 석사과정 중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8살 어려요. 그래? 꽤 어리네? 라는데 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죠. 어머니, 이 사람 바람피는 거라니까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뭐가 중요하세요? 그런데 어머님이 코웃음 치며 그러시는 겁니다. 아니, 니들 문제를 왜 여기까지 와서 그러니? 네? 너 나한테 뭐라고 했어? 어머님 투정 같은 거 들어드리기 힘드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았니? 어머니, 제가 언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님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하소연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다. 아유, 듣기 싫어. 이것 봐라.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알고. 너도 똑같이 당하지? 어머니, 지금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모르겠다. 너네 알아서 해라. 너네 가족 일이잖아. 너네 부부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 사람이 바람피는데도 괜찮다 그 말씀이세요? 나는 모르겠으니까 니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서 팔짱 끼고 모른 채 하시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한테 복수하는 것처럼 모르쇠로 하시는 겁니다. 아니, 아무리 저한테 섭섭하셔도 복수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요?
남편도 옆에서 의기양양하고 아버님도 모른 체하고 와, 저는 거기서 오만정 다 떨어지고 그래, 이혼하자. 무슨 이런 집구석이 다 있나 싶은 겁니다. 애 데리고 혼자 아무리 힘들게 사는 한이 있어도 이 집구석엔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혼하자. 정말? 이혼해줄게. 너랑 강지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도 할 거야. 아, 그냥 조용히 해주면 안 돼? 닥쳐. 세상에, 시부모 앞에서 닥치라니. 본성 나오네. 어머님이야말로 시부모 노릇 해주셨어요? 뭐가 어째? 너 말 조심해라. 아무리 그렇다 한들 어디 어른들 앞에서. 진짜 콩가루 집안이네. 뭐가 어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가방에서 강지 사진을 꺼냈습니다. 참, 새며느리 사진은 보셔야죠. 어떤 사람인지. 제가 사진을 거실에 확 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입을 셀쭉이더라고요. 예쁘네. 어리고 곱다. 그게 제 앞에서 할 말인가요? 진짜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예쁘죠? 그 여자 엄마는 더 예쁘더라고요. 이 사진도 좀 보세요. 저는 가방 속에 따로 넣어두었던 그 여자와 그 여자 엄마 사진을 꺼냈습니다. SNS 사진을 캡처해서 인쇄했거든요. 그 여자 엄마 사진, 네, 바로 아버님과 바람이 나서 어머님이 쫓아갔었던 그 여자 최종옥 씨였죠. 그 사진을 본 어머님과 아버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깐만. 이게 뭐야? 이 여자가 엄마라고? 네, 엄마도 딸이랑 비슷하게 아주 예쁘죠? 아, 어머님 잘 아시겠다. 직접 보셨잖아요. 그뿐인가요? 이 아줌마 집도 찾아가시고 경찰서에서도 만나시고 합의도 하시고 아주 돈독한 사이시죠? 아버님도 놀라서 사진을 다시 보더라고요. 남편은 어리둥절해하고요. 이게 무슨... 엄마가 지 엄마를 알아요? 어머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저에게 다시 물으셨죠. 이게 정말이야? 진짜 이 여자가 엄마라고? 저는 한껏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못 믿으시겠으면 직접 만나 상견례라도 해보시던가요. 이제 사돈 사이 될 건데 머리채는 잡지 마시고요. 아, 참, 그런데 아버님이랑 애인 사이였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족보가 제대로 꼬이네. 어머님 눈 뒤집히고 아버님도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남편에게 따지시더라고요. 야, 너 얘를 어떻게 알았어? 아니, 아버지는 지 어머니를 어떻게 아시는데요? 나는 그게... 어머님은 아버님을 노려보고 아버님은 먼 산만 보더라고요. 야, 정수아, 다 필요 없고 너 지인지 뭔지 이 기집애랑 당장 헤어져. 예? 아, 왜요? 왜긴 뭐가 왜야. 이 기집애 엄마랑 니네 아빠랑 붙어먹었으니까 그렇지. 예? 아휴, 정말 내가 미쳐 아주. 아버지의 아들에 쌍으로 미쳤어 아주. 아, 이 여편 내가 어디서 소리를 질러? 내가 소리를 안 지르게 생겼어. 그러면서 서로 삿대질하며 싸우기 시작했죠. 고성방가가 오가고 아주 개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가방 챙겨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그 후 저는 남편과 바로 이혼과 상간소송에 들어갔습니다. 강지희를 상대로도 상간소송에 들어갔어요. 남편은 저랑 이혼하고 강지희랑 새로 시작하고 싶은 모양이었겠지만 어머님이 결사 반대였죠. 남편은 저랑 이혼 과정 중에 아예 집을 나가 강지희랑 살았습니다. 반대하는 어머님, 아버님하고도 연락을 끊고요. 남편이나 강지희나 둘 다 미친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이 연락을 끊자 결국 어머님이 강지희 학교까지 찾아가 이 상간녀 딸내미 어딨냐고 난리를 쳤대요. 그 일로 강지희네 학교에는 소문이 다 퍼졌죠. 강지희 엄마랑 시어머니랑도 또 한판 싸웠다고 했고요. 그 와중에도 남편 놈과 강지희는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아는지 숨어서 살고 있다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아니라 바퀴벌레 한 쌍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지 저는 남편과 강지희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편이 강지희에게 푹 빠져 있어 양육권은 바로 포기했는데 그것마저도 너무 쓰레기 같았죠.
숨막히고 지옥 같던 시간들이 모두 과거로 흘러가고 저는 이제 예쁜 딸과 단 둘이서 평온하고 고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베이킹 클래스 일도 열심히 하고 퇴근 후엔 딸과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 전 밤에 아이를 재우고 혼자 맥주를 한 잔 마시는데 문득 전 시어머니가 떠오르더군요. 남편의 외도가 그토록 끔찍하고 용서가 안 되었으면서 당사자인 아버님에겐 화를 낼 용기조차 없었던 어머님. 남편의 재력과 울타리를 벗어날 용기는 없으면서 억눌린 화풀이를 만만한 며느리에게 쏟아부었던 그 비겁함. 결국 그 비겁함이 본인 아들의 배신이라는 끔찍한 부메랑으로 돌아온 게 아닐까 싶어요. 전 남편은 또 어떤가요? 자기 엄마가 평생 아버지의 불륜으로 괴로워했다는 걸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그 집 식구들은 하나같이 정말 답도 안 나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역겨웠던 사람들에 대한 모든 기억을 제 인생에서 깨끗하게 지워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싶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가감히 썩은 동아줄을 끊어낸 제 자신에게 그리고 제 인생을 꿋꿋하게 지켜낸 제 용기에 조용한 박수를 보내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연애 3년, 결혼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보다 굳게 신뢰했던 남편의 추악한 두 얼굴과 친동생처럼 아꼈던 후배의 소름 끼치는 배신을 겪고 홀로 서게 된 40대 여성 이정화라고 합니다. 배신으로 인해 삶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고통을 받고 계실 누군가에게 제 이야기가 이성을 되찾고 내 삶을 지켜낼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은 프리미엄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조용찬은 같은 동네에서 소규모 1:1 PT샵을 운영하는 수더분하고 성실한 성격의 사람이었죠. 저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8살 딸아이를 키우며 주변에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평온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칠애가 없고 묵묵히 제 일을 하는 사람이라 여겼고 저는 그런 남편을 깊이 신뢰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평온한 일상에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대형 피트니스 센터에서 강사로 함께 일하며 제가 각별히 챙겼던 5살 어린 후배 박혜미였어요. 혜미는 저와 일하던 시절 친동생처럼 아꼈던 후배였습니다. 혜미는 필라테스 강사로서 경력이 많지는 않았고 조금 배우다가 결혼 후 타 지역으로 떠나며 저와 멀어졌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이혼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아이를 키우며 혼자 살아가는 것에 걱정이 많던 후배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제 스튜디오는 강사진이 꽉 차 있어 굳이 강사가 더 필요 없는 상황인데다 혜미는 저희 스튜디오 다른 강사진들에 비해 경력이 많이 부족했어요. 하지만 한때의 정도 있고 하니 선뜻 혜미를 전임 강사로 채용했죠. 홀로 어린 아들을 키워야 하는 혜미의 사정을 고려해 어린이집 하원 시간에 맞춰 조기 퇴근을 시켜주었고 아이가 아플 때는 출근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율하게 해주거나 심지어 제가 직접 대타로 수업을 뛰는 등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혜미는 그런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사실 주변에선 친동생도 아니고 뭘 그렇게까지 하냐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남에게 좋은 의도로 선의를 베풀고 돕는 것이 곧 저를 위한 것이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조금 손해보듯 살아라. 늘 남에게 보탬이 되는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늘 저희 엄마가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여기에 남편 조용찬까지 혜미 씨를 향한 호의를 보태며 사려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남편은 혜미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며 종종 혜미의 3살배기 아들과 우리 부부의 8살 친딸을 함께 돌봐주기도 했거든요.
아이와 잘 놀아주던 남편은 흔쾌히 혜민의 아들도 같이 놀아준 거죠. 게다가 혜미한테는 좀 쉬라고 하고 혜미 아들을 같이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거나 키즈카페에 간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혜미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참 막막했는데 저한테 고맙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회식을 하던 중 저희 남편이 전화가 왔고 저는 잠깐 나가서 전화를 받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술에 취한 혜미가 그러더라고요. 언니, 나 진짜 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 특히 언니 남편 복이 제일 부러워. 만약 형부 같은 남자가 내 남편이었으면 나도 절대 이혼 안 하고 평생 행복하게 살았을 거야. 혜미의 씁쓸한 말을 듣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도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다독이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제 스튜디오에서 1년 반 정도 일을 하며 안정을 찾은 혜미는 어느 날 독립하며 자신만의 1인 필라테스 샵을 차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요즘은 워낙 필라테스 샵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더 이상 제 스튜디오가 있는 동네 말고 옆 동네에 오픈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말입니다. 저 역시 그녀가 홀로 설 수 있게 된 것이 대견하여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혜미가 개원했다고 한 곳은 옆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제 스튜디오와 고작 대각선으로 2블록 떨어진 아주 가까운 거리였고 심지어 남편 조용찬의 PT샵이 있는 바로 그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조금 황당하더라고요. 하지만 꼭 혜미가 아니더라도 워낙 필라테스 샵은 많잖아요. 아이 어린이집도 그렇고 멀리 가기엔 여의치 않았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죠. 후배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의미로 고가의 소품까지 사비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스튜디오를 다니는 단골 회원들로부터 충격적인 제보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박혜미가 자신의 샵을 찾는 회원들에게 저를 악의적으로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정아 원장의 갑질이 너무 심해서 못 견디고 뛰쳐나왔어요. 거기는 겉으로만 친절한 척하지 사실은 회원들한테 억지로 획수 결제를 강요하고 기구 소독도 제대로 안 하는 아주 비위생적인 곳이에요. 애초에 이정아 원장도 저랑 같은 곳에서 배웠기 때문에 티칭 실력은 비슷해요. 근데 저희 샵은 훨씬 저렴하니까 주변에 소문 많이 내주세요. 라면서 근거 없는 악의적인 소문으로 제 단골들을 야금야금 빼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자 남편 조용찬은 평소의 수더분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을 붉히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봐. 내가 걔 처음부터 뱀같이 진실하지 못한 애라고 했지.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당장 가서 엎어버릴까? 남편이 저를 대신해 불같이 화를 내며 혜미를 비난해주자 저는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며칠 뒤 혜미 역시 소문이 도는 것을 눈치챘는지 제게 전화를 걸어와 펄쩍 뛰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언니, 길 하나 건너면 바로 언니네 가게인데 내가 미쳤다고 언니 욕을 하고 다니겠어요? 누군가 저를 시기해서 이간질하는 거예요. 저 진짜 억울해요. 눈물까지 흘리며 결백을 주장하는 혜미의 말에 저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하면서 그 말을 믿었습니다. 오히려 그래, 네가 그럴 리가 없지. 좁은 동네라 말이 와전된 모양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그녀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어설픈 평화도 잠시 제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비극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평소 저희 엄마는 심장질환을 앓고 계셨는데요. 심장질환 때문에 병원도 자주 다니시고 약도 드시고 조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가 왔고 집에 혼자 계시다가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잠겨 장례식장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고 울부짖는 저를 보며 남편 역시 제 어깨를 감싸안고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부고 소식을 들은 박혜미가 장례 둘째 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오열하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죠. 혜미는 그날 무려 5시간 동안이나 제 곁을 지키며 지극정성으로 조문객을 맞고 저를 챙겼어요. 결국 아이 하원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이토록 나를 위해 펑펑 울어주는 후배를 내가 잠시나마 의심했다니 라며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앙금마저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저는 제 곁에 저를 아껴주는 좋은 남편과 후배가 있다고 굳게 믿었죠. 그러나 진실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제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친정엄마의 장례식 마지막 날 새벽이었어요. 슬픔에 지쳐 상복을 입은 채 선잠이 들었던 저는 눈을 떴을 때 곁에 남편이 보이지 않자 남편을 찾기 위해 빈소 밖으로 나갔는데요. 화장실을 지나 복도급 비상계단 쪽에 다다랐을 때 구석에서 은밀하고도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 중인 남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장모가 죽어서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닌데 그런 말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고. 나도 지금 빈소 지키느라 진짜 지치고 피곤해. 좀 기다려봐. 저게 무슨 내용인가 싶고 누구랑 통화하나 싶더라고요. 남편은 통화를 끊었고 저는 일단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더 늦은 새벽에 남편의 외투 주머니에서 몰래 그의 휴대폰을 꺼내들었어요. 남편은 모든 통화가 자동 녹음되도록 설정해 두었거든요. 빈소에 있는 화장실 칸으로 들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방금 전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와 대화 내용에 숨을 쉴 수도 없었죠. 녹음 파일 속 남편에게 짜증을 내며 재촉하던 여자는 다름 아닌 박혜미였습니다. 오빠가 그랬지? 언니네 엄마만 돌아가시면 바로 이혼하고 나랑 지우 키우고 살기로 약속한 거. 진짜 돌아가셨으니까 장례 끝나면 바로 이혼해달라고 해. 야, 그런 것도 상황 봐가면서 하는 거지. 장모가 갑자기 죽어서 저 사람 넋 나가 있는데. 왜 갑자기 발을 빼는 거야? 돌아가실 줄 몰랐는데 갑자기 돌아가셔서 나한테 코 끼었다 싶은 거야? 그럼 나 꼬시려고 적당히 사탕 발린 소리 했는데 진짜 장모 죽으니까 아차 싶어? 뭔 소리해. 오빠랑 나랑은 이미 한 배 탔어. 오빠랑 나랑 그런 사이인 거 알면 언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오빠가 분명 나한테 말했어. 언니랑은 이혼하고 싶고 나랑 살고 싶다고. 우리 애도 친아빠처럼 키워줄 거라고. 오빠가 그 말한 거 나 녹음도 다 있어. 알지? 와, 진짜 너도 지독하다 진짜. 그러니까 허튼 생각 말고 장례 끝나면 이혼 얘기해. 그리고 나조차고 이래? 장모 유산으로 재산 분할하면 오빠도 센터 크게 확장할 거 아니야. 오빠가 그랬잖아. 언니는 절대 자기 엄마 유산으로 오빠 사업 안 키워줄 거라고. 알겠다고. 누가 얘기 안 한대? 근데 장모가 너무 갑자기 죽어서 지금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니잖아. 상황 봐가면서 말하는 거지. 그런 말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냐고. 나도 지금 빈소 지키느라 진짜 지치고 피곤해. 좀 기다려봐. 그러면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지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저를 위로했던 두 사람의 눈물은 모두 철저하게 계산된 가증스러운 연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깊은 내연관계였던 거예요. 과거 남편이 저를 위해 혜미의 아이까지 돌봐주겠다고 한 것, 혜미가 저를 모함하고 다닌다는 소문에 남편이 앞장서서 혜미를 비난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오직 저의 눈을 속이고 둘만의 미래를 즐기기 위한 철저한 기만이자 쇼였더라고요. 심지어 그들은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이 슬프고 참담한 장례식장에서조차 제 어머니의 유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악스러운 배신감과 구역질에 사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밖으로 뛰쳐나가 상복을 입고 있는 남편의 뺨을 올려붙이고 싶었지만 저는 피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이성의 끈을 붙잡았어요.
이 악마 같은 짐승들을 그저 뺨 한 대 때리고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조문객들 앞에서 철저하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했습니다. 장례식이 모두 끝나고 발인을 마친 직후였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남편 조용찬은 기다렸다는 듯 슬며시 제 곁으로 다가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장모님 돌아가셔서 황망한 건 알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우리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잖아. 장모님 유산 처리는 어떻게 할 거야? 장모님 아파트 지금 시세가 한창 좋을 텐데 빨리 내놓아야 제값 받지 않겠어? 그리고 어머님 갖고 계신 땅도 지금 산다는 사람 있다며. 그것도 같이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장모의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상복도 벗지 않은 채 유산부터 탐내는 남편의 그 번들거리는 눈빛. 저는 속으로 구역질을 참아가며 지치고 힘든 아내의 얼굴을 연기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엄마도 내가 돈 문제로 머리 아픈 건 원치 않으실 거야. 안 그래도 그 돈 정리되면 당신 사업 키우는데 보탤까 생각 중이었어. 제 입에서 사업을 키워주겠다는 말이 나오자 남편은 좀 당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기 사업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 못했을 테니까요. 진짜? 아니, 나는 당신이 허락해준다면 지금 하는 작은 PT샵 말고 좀 크게 토탈 피트니스 센터를 해보고 싶거든. 내가 진짜 기가 막히게 키울 자신이 있어. 남편은 눈을 반짝이더라고요. 저는 그 역겨운 계획을 완벽하게 현실로 만들어주는 척 바람을 잡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당연히 밀어줘야지. 이참에 과감하게 확장해봐. 근데 엄마 유산 상속 절차 밟고 부동산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당신 명의로 대출받아서 상가 계약부터 하고 인테리어 시작해. 유산 정리되는 대로 내가 갚아줄게. 제 달콤한 제안에 남편은 완벽하게 이성을 잃었습니다. 유산을 털어줄 것이라 철석같이 믿은 그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미끼를 덥석 물었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은행을 돌며 자신의 신용과 PT샵 보증금까지 담보로 잡아 거액의 무리한 대출을 끌어모았거든요. 그 돈으로 동네의 신축 상가 한 층을 계약했고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최고급 운동기구도 들이고 대대적인 헬스장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은행 서류에 도장을 찍고 수익기구 잔금을 치르고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맺는 모든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과 박혜미의 사이가 틀어진 것 같았습니다. 몰래 남편 폰에 통화 녹음을 들었는데 남편이 박혜미에게 헤어지자고 했거든요. 남편은 그전까지 박혜미에게 갖은 달콤한 말로 꼬드겼지만 사실 진짜로 저랑 헤어지고 박혜미와 잘 될 생각은 없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엄마 유산을 사업자금으로 안 줄 것 같으니까 박혜미에게는 이혼 후 재산 분할로 받아내겠다고 말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순순히 엄마 유산으로 사업 투자를 해주겠다고 하니 굳이 저와 이혼할 필요도 없어진 데다 빨리 이혼하라고 쪼아대는 박혜미도 성가셔졌겠죠. 그래서 남편은 박혜미에게 그만하자고 했더라고요. 그만하자. 너 자꾸 닥달하는 것도 지친다. 정아 언니가 사업자금 대준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내가 정아 언니한테 다 터트려도 상관없나 봐? 얘기해봐. 근데 이건 알아라. 터트려도 나만 죽는 거 아니야. 너도 같이야. 너 지금 필라테스샵 연다고 대출 꽤 받았지? 대출금 갚을 거 천진데 너랑 내 사이 터트리면 둘 다 골로 가는 거야. 이 작은 동네에서 소문나는 거 삽시간이고 나보다 네가 더 욕먹을걸? 가게 포기할 생각 있으면 어디 터트려봐. 뭐가 어째? 이 비겁한 새끼 사람 가지고 놀아? 혜미야, 놀긴 뭘 놀아. 너도 같이 즐겨놓고. 그리고 네가 무슨 결혼도 안 한 처녀도 아니고 애까지 있는 유부녀 아니냐고. 서로 같이 즐겨놓고 이제 와서 갖고 놀았네 어쩌네 하면 나도 어이없지. 야, 이 양아치 새끼야! 양아치 새끼? 말 다 했냐? 친언니 등쳐먹는 너는 양아치 아니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그러니까 같이 골로 가고 싶으면 터트려 보라고. 이럴 건 나만 있는 줄 알아? 박혜미는 태도를 바꿔 설설 기더라고요. 오빠, 이러지 말자. 오빠도 언니보다는 내가 더 좋다고 했잖아. 내가 잘할게. 그만하라고. 우린 이미 끝난 거야. 남편과 박혜미는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박혜미도 박혜미지만 남편이 얼마나 비열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이 정도로 양아치인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기만한 두 년놈들 둘 다 끝장내주겠다고 이를 갈았죠. 남편은 그런 모습은 철저하게 감춘 채 제 앞에서는 1등 남편인 것처럼 굴었어요. 저는 남편의 시커먼 속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했죠. 그렇게 남편의 매장 인테리어 공사가 절반쯤 진행되어 남편이 끌어다 쓴 대출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첫 이자 납부일이 다가왔을 때였습니다. 공교롭게 그맘때 악에 바친 박혜미가 저를 찾아왔어요. 바로 무릎부터 꿇은 혜미는 고백하더라고요. 언니, 저 언니한테 할 말이 있어요. 사실 저 용찬 오빠랑 만난 지 꽤 됐어요. 제 남편에게 배신당한 박혜미가 악에 바쳐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저는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했습니다. 뭐라고? 네가 내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남편 그런 사람 아니야. 정말이에요. 이거 보세요. 그러면서 박혜미는 알아서 증거를 다 넘겨주더라고요. 조용찬이 말을 바꿀까봐 걱정됐던 박혜미는 조용찬 몰래 사진 및 녹음을 다 해놓았던 것입니다. 물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기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미안해요, 언니. 근데 저도 조용찬한테 당한 거예요. 그 자식이 저를 배신한 거라고요. 너는 나 배신한 거 아니니? 박혜미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박혜미가 준 상간소송 자료를 챙겼습니다. 너 상간소송 당할 건 명심해라. 오빠랑 이혼할 거죠? 박혜미는 자기가 망가지든 말든 조용찬에게 복수하겠다는 결심이 선 것 같더라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이혼하세요, 언니. 언니 남편 상상 이상으로 나쁜 놈이에요. 언니 엄마 유산 탐내고 죽기만을 기다렸다고요. 너나 조용찬이나 똑같은 것들이야. 꺼져. 나 다시는 네 얼굴 보기 싫으니까. 박혜미는 쫓겨나면서도 저한테 조용찬이랑 꼭 헤어지라고 울부짖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 앞에 두툼한 서류 봉투를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사무실 갔다 왔어. 아, 그래? 혹시 유산 정리 다 된 거야? 남편은 기대감에 차 봉투를 열어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서류를 확인한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이혼 소장 및 재산분할 청구,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장, 피고 조용찬, 박혜미. 여보, 이게 다 뭐야? 이혼이라니, 상간녀라니. 당신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한 모양인데, 나 박혜미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박혜미가 나 찾아왔어. 직접 증거자료 다 주더라. 우리 엄마 돌아가시면 나랑 이혼하고 재산분할 받고 싶어 했다며 그 돈으로 박혜미랑 새살림 차린다고. 제 말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심하게 흔들렸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쳤었나 봐. 근데 내 말 좀 들어봐. 나 진짜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 추호도 없었어. 박혜미 그 꽃뱀 같은 년이 나를 꼬시더라고. 나도 잠깐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절대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 내가 미쳤겠어? 당신 놔두고 그런 기집애랑?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처절하고도 구역질 나는 변명이었습니다.
10년간 제가 가장 믿음직하고 여겼던 남편이라는 인간이 자신의 불륜이 들통나자 내연녀를 꽃뱀으로 몰아세우며 그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비겁하게 발뺌하는 그 찌질한 밑바닥. 저는 그를 향해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미련조차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러운 입 다물어. 넌 내 엄마 장례식장에서 인간이기를 포기했어. 너한테 줄 돈은 단 한 푼도 없고 내 엄마가 해주신 이 집에서도 당장 나가. 여보, 제발. 나 대출금이 얼마인지 알잖아. 여기서 당신이 안 도와주면 나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 파산이라고. 지우 얼굴을 봐서라도 제발 한 번만. 내 딸 이름 입에 올리지 마. 네 짐은 밖으로 다 내동댕이 치기 전에 네 발로 기어나가. 박혜미한테 가든지. 남편은 그럼에도 안 나가려고 버텼고 저는 결국 친정 식구들을 불러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격을 시작했죠. 동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평판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의 만행을 세상에 까발리기로 했습니다. 동네의 핵심 커뮤니티인 지역 카페와 제 스튜디오의 단골 회원들을 대상으로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리하여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의 분노를 가장 크게 산 것은 불륜 그 자체보다도 친정엄마의 장례식장에서 슬픔에 빠진 아내의 유산을 빼돌려 새살림을 차릴지 모의했다는 그 악랄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동네 전체가 발칵 뒤집혀졌어요. 인륜을 저버린 남편과 상간녀의 끔찍한 실체는 지역 카페를 넘어 혜미의 3살배기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회까지 순식간에 퍼져나갔거든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무리하게 빚을 내어 이제 막 개업했던 박혜미의 필라테스 샵에는 하루아침에 폭풍우가 몰아쳤으니까요. 기존에 등록했던 회원들의 전액 환불 요구가 빗발쳤고 당연히 새로 상담을 오려던 손님들의 발길은 완벽하게 뚝 끊겼습니다. 평판이 생명인 동네 장사에서 꼬리표가 단단히 붙은 혜미의 샵은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죠. 사방에서 가해지는 멸시와 손가락질, 그리고 환불 압박을 견디지 못한 혜미에게서 결국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저 여기서 장사 접으면 빚더미 앉아서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야 해요. 애기 얼굴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네. 증거 직접 갖다 준 건 너야. 그리고 우리 엄마 돌아가셨는데 내 남편한테 전화해서 유산 빼먹자고 하고 이혼 종용할 때 넌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네? 그걸 어떻게... 내가 니네 둘 사이 모르는 줄 알았니? 네가 증거 직접 갖다 주기 전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너도 직접 증거 줄 때는 내가 이 정도 할지 예상했을 거 아니야. 설마 내가 바보 등신처럼 봐줄 줄 알았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저는 그녀의 연락처를 가차없이 차단해버렸습니다. 결국 박혜미는 쏟아지는 환불 요구와 본전도 찾지 못한 인테리어 빚만 잔뜩 짊어진 채 가게 휴업을 걸어놓더니 동네를 떠나버렸습니다. 처참한 폐업이었죠. 하지만 진정한 지옥은 전 남편 조용찬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유산만 믿고 무리하게 대출을 끌어다 대형 피트니스 센터 공사를 벌여놓았던 남편. 하지만 제가 지원을 끊어버리자 인테리어 공사는 대금이 막혀 중간에 전면 중단되었고 매달 갚아야 하는 살인적인 부채의 이자와 원금 독촉이 융단 폭격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동네에 장모유산 뜯어내려다 걸린 불륜 헬스장 관장이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더더욱 회생 불가가 되었죠. 남편은 이리저리 전화를 돌리며 돈을 빌리러 다니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고 저에게 이혼 소장까지 받게 되었죠. 그렇게 되자 두 인간들은 서로를 물어뜯으며 진흙탕 개싸움을 벌였습니다. 네가 정화한테 다 말했지. 다 너 때문이야. 내 인생 망치려고 아주 작정했지. 너 같은 년을 만나는 게 아닌데.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앞에서는 착한 남편인 척, 뒤에서 와이프 후배한테 껄떡거리긴 하는 쓰레기야. 너야말로 내 인생 조졌어. 어떻게 보상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제 등 뒤에서 역겨운 미래를 즐기던 두 사람은 자신들의 목을 조여오는 빚과 소송장 앞에서 그 누구보다 추악하게 서로를 탓하며 저주했습니다. 저는 그러든가 말든가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한치의 양보 없이 끝까지 밀어붙여 두 사람에게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의 두둑한 위자료를 남김없이 받아냈어요. 그렇게 저는 그 지긋지긋한 이혼 조정을 완벽하게 매듭지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지금 가해자들의 말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전 남편 조용찬은 오픈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피트니스 센터의 막대한 위약금과 대출 빚을 고스란히 떠안고 결국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혼당하고 집에서도 쫓겨난 그는 변두리의 차가운 월세 원룸방을 전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는 번듯한 자기 샵을 운영하던 원장이었지만 지금은 동네에 소문이 다 나버려 동네를 떠났고 타 지역의 남해 헬스장에서 가장 말단인 월급쟁이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박혜미 역시 막대한 빚을 진 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여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조차 알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생지옥은 결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의 행복을 통째로 뺏으려던 그들의 얄팍하고 추악한 탐욕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자신들을 생매장해버린 완벽한 인과응보일 뿐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아물었고 억울했던 지난날의 슬픔은 이제 완벽하게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저를 보며 환하게 웃어주는 사랑스러운 딸아이,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서 저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지켜주었던 소중한 사람들. 저는 지금 이들과 함께 평온하고 눈부신 새 인생을 향해 당차게 걸어 나가려 합니다. 저의 지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